좋아요와 구독하기는 사랑입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부동산입니다. 2018년 10월 1일 10월의 첫 날을 여는 월요일입니다. 와, 10월달이에요. 진짜 빠르다 올해. 아이 진짜. 예, 이제 10월, 11월, 12월 딱 석 달 남았습니다. 진짜 며칠 안 남았어요. 10월달도 후딱 이렇게 갈 것 같은데, 예, 남은 2018년 우리 힘차게 한번 나머지 잘 채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부동산 뉴스 읽어보도록 할게요. 좋아요와 구독하기는 사랑입니다. 자, 첫 번째 뉴스입니다. 박원순 시장님이 해외에 나가시면 기자들 만나는 자리에서 뭔가 항상 이렇게 얘기를 계속 하시는 것 같아요. 지난번에 싱가포르 가서 용산 개발, 여의도 개발 얘기했다가 엄청나게 역풍? 역풍이라고 하기 그렇고 좀 아무튼 어떻게 보면 이 여름 상승장의 어떤 원인이 되기도 했는데요. 그것 때문에 여의도 용산의 집값들 많이 오르고 주변 지역들까지도 막 불이 붙는데 일정 부분 원인 제공한 부분은 있으시죠. 이번에 지금 바르셀로나에 가셨는데 스페인 가서 또 기자들 만난 자리에서 간담회에서 주택 공급에 관한 원칙에 대한 얘기를 하신 것 같습니다. 뭐냐면 그린벨트를 풀지 않고 주택을 공급하겠다는 의지를 다시 한번 내보이셨다고 하고요. 주택의 수요가 직장 주거 근접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이제 업무 빌딩에 분양 임대주택을 넣겠다. 이제 그런 계획. 이제까지 언론 등을 통해서 발표했던 그 내용에서 크게 어긋나지 않는 범위에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린벨트를 안 풀겠다는 얘기고, 계속 얘기 나왔던 것처럼 827이 아니죠. 921 대책에서도 다시 언급했던 내용처럼 도심지 내에 빌딩 짓는 상업지역들 여기에다가 주거 비중을 높여서 주거 비율을 높여서 주택을 공급하겠다 이런 내용이에요. 이거 관련해서는 저도 부동산 TV에서도 얘기한 바 있지만 한편으로는 이진우 기자님 손에 잡히는 경제에 가서도 얘기를 한 바 있어요. 이게 결국 이 용적률, 임대 아파트를 더 지으면 용적률을 줄 거다. 임대 아파트를 더 지으면 주거 비율을 높여주겠다라고 하는 이 카드를 누군 쓰고 누군 안 쓸 거냐, 이게 이제 케이스 바이 케이스일 거다라는 건데, 개인적으로는 업무지구 용도의 건물을 아파트를 지을 수 있게끔 해주겠다라는 카드를 주면 아마 이 도시환경 정비 사업하는 도심지 내 사업자들 같은 경우 이 카드 받을 때들이 되게 많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도시환경 정비 사업 같은 경우는 사실 거기는 이 오피스 분양이나 상가 분양이 되게 막막하거든요. 만만치가 않아요. 근데 그거에 비해서 주상복합 아파트다. 특히나 업무 빌딩이나 이런 지역 같은 경우 입지가 기본적으로 도심지 안에 있기 때문에 좋거든요. 이거 받으면 사실 사업성이 엄청 개선될 수 있거든요. 임대 아파트를 일부 끼워 넣는다고 하더라도. 그래서 그런 데들은 아마 혜택이 되게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도심지에 주상복합 아파트, 업무 빌딩 중에 일부가 주거 빌딩으로 이렇게 바뀌는 형태라고 하면, 우리가 잘 아는 롯데빌딩이란다. 롯데월드 타워 같은 경우도 보면 위에 그 레지던스가 있잖아요. 그것도 사실 레지던스도 주택이 아니라 이제 일종의 업무시설 주거용을 쓸 수 있게끔 그렇게 가는 건데, 그 위에 호텔 있고 밑에 업무시설 있잖아요. 근데 그런 부분들이 일부가, 건물 안에 일부가 주택으로 되어 있다라고 하면 분명히 입지 자체가 도심지 안에 있는 주요 메인 오피스 빌딩과 이런 데 안에 있는 것들이기 때문에 분명히 주거 수요는 많이 있어요. 근데 이 주거 수요가 뭐냐면, 이 박원순 시장님은 중산층 임대 이런 개념으로 생각하지만 제가 생각할 때는 달라요. 예를 들자면 이런 겁니다. 이 도심지 안의 주상복합들 중에 보면 월세 임대료가 상당히 높은 편이에요. 왜 높냐면 이 그러니까 외국인들 중에서 해외 그러니까 외국계 회사가 우리나라에서 들어와서 살잖아요. 이런 사람들은 집을 사지 않고 보통 이제 렌트 임대를 들어와 살게 되는데, 그런 사람들이 되게 원하는 주택들이 이런 도심지 안에 있고요. 또는 도심지 안에 굉장히 비싼 어떤 임대료를 부담하는 회사들 있잖아요. 이런 회사들이 일종의 사옥 또는 숙소 이런 개념으로 법인들이 사용하는 그런 어떤 소형주택이라든가 이런 주택들이 많이 있거든요. 제가 볼 때는 도심 업무 빌딩에 주거용으로 전용해서 쓸 수 있는 이런 것들을 이렇게 만들어주면 사업 시행자들은 땡큐해서 이거 다 받아먹고, 그런 주택들은 이런 형태로 전용이 돼서, 그러니까 비싼 임대를 받을 수 있는 집이 된다는 얘기 뭐예요? 가격이 어느 정도 유지가 될 거란 얘기죠. 그래서 아마 받아먹으려고 많이들 사업계획 변경하는 형태들이 나올 것 같고, 지금 사업 가다가
이거 보자마자 지금 일단 우리 지금 이 내용대로 사업 갈지 아니면 조금 멈춰서서 요거 나오면 받아가지고 이거 혜택 받아서 다시 사업계획 변경해서 가는 거 나을지 계산기 두들겨보는 도시환경정비사업 시행자들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얘기는 뭐냐? 그 얘기는 사업 시행자한테는 이득이 될 거고, 그럼 이런 집들을 누가 분양을 받을 거냐? 지금 생각하는 임대주택 일부 나오니까 임대주택은 뭐 서울시에서 공급해서 가는 거니까 그 공공 임대 개념으로 가는, 그러니까 SH라든가 서울시에서 임대 놓는 그 주택을 받는 사람들한테는 분명히 이득이 될 것 같고요. 근데 그게 아니라 이제 그걸 분양받으려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실제 거주할 실수요자들이 많이 매수를 할까? 약간 제한적일 것 같고요. 지금도 당장 주상복합 아파트, 업무 비중이 굉장히 높은 건물 안에 있는 주상복합 아파트 매수하라고 하면 사람들이 절레절레 하거든요. 그냥 대부분의 수요자들은 단지화된 아파트를 원하지 도심지 안에 있는 이런 주상복합 아파트 건물이 30층인데 예를 들어서 17층, 18층까지는 오피스고 집은 한 2, 3개층, 뭐 3, 4개층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그러면 거기에 만약에 애들 키운다고 생각해보세요. 아침에 직장인들 막 출퇴근하는데, 줄 서가지고 막 엘리베이터 타고 들어오는데 한편으로 나는 애들 학교 보내려고 그 엘리베이터 타고 내려가. 그게 말이 돼요? 그러니까, 물론 말은 되지. 근데 상상이 잘 안 가잖아요. 그걸 동선을 분할하고 하려고 하면 그 공용 면적들에 대한 로스가 얼마나 커. 그러니까 그런 빌딩 안에 있는 주거 수요는 결국 그런 도심지 안에 있는 주거 수요로 제한될 가능성이 있어서, 그러면 이제 그거 분양받는 사람들은 누구냐면 받아가지고 전매 차익을 노리고서 나중에 팔거나, 왜냐하면 임대소득이 상대적으로 좀 높게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분양받은 가격보다 임대 가격이 좀 높게 형성될 수도 있고, 그러면 그러니까 임대 가격을 전하는 매매가가 좀 올라갈 수도 있고, 또는 분양받아가지고 실입주하지 않고 분양받은 사람이 그냥 월세 놓거나 하는 형태로 일종의 투자 상품으로 변질될 가능성은 되게 크죠. 그러니까 원래 이 목표, 이 도심 업무 빌딩에 분양 임대주택을 해서 뭐 주택 공급을 하겠다는 어떤 의도 자체가 변질될 가능성이 제가 생각할 때는 상당히 높아 보입니다. 자, 뭐 아무튼 그렇다는 거고요. 뭐 방향은 그렇다고 하니까 또 봐야겠죠. 자, 저의 예측은, 그냥 예상은 제가 이제까지 보아왔던, 경험해왔던 그런 걸 근거로 해서 그냥 하나의 가능성을 얘기하는 거니까요. 참고해서 걸러서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하기는 사랑입니다. 자, 두 번째 뉴스입니다. 정부가 신도시 등 공공주택지구의 상업시설 공급을 축소를 추진하겠다라는 내용입니다. 이게 지금 상가 분양을 할 때 보면 상가 분양가 진짜 무지 비싸죠. 예, 택지지구든 아니면 뭐 플라자 상가든, 상가 분양가가 저는 사실 되게 높다고 생각하고, 높은 이 상가 분양가가 결국 초기에 상권 형성하는데 굉장히 이 어떤 도구로 작용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이제 되게 문제가 많이 생기죠. 노후에 월세 좀 받아 먹으면서 노후 준비하겠다고 상가 분양 받으셨다가 인생이 후반기에 들어서 완전히 지금 막 예상하지 못한 대로 안 좋게 되는 그런 분들 많이 생기죠. 저도 이런 상가 관련해서는 아픈 경험들, 뭐 제가 아픈 경험을 했다라기보다는 그런 분들을 좀 보아왔어요. 뭐 많이 본 건 아니지만 예전에 이제 용산 전자상가 같은 경우에, 그때도 전자상가가 앞으로 용산역 앞에 생기면 스페이스 9이라고 당시에 그랬죠. 지금은 이제 아이파크몰이 됐는데, 전자상가가 이쪽에 생기면 이 용산역 뒤편에 있는 원효로 쪽에 있는 그쪽 상가들은 이제 질 거고, 이 용산역 앞에 있는 교통망이 더 좋은 이쪽으로 뜰 거다라고 해서 이 용산 전자상가 투자들을 막 하신 분들이 계세요. 정확하게 얘기하면 여기는 분양이 아니었고 이제 임대 분양이었거든요. 그래서 상가를 사용하실 분들이 이렇게 임대를 얻는 형태였는데, 이 임대권을 전매를 해줬어요. 그러니까 양도가 가능했거든요. 그래서 그걸 투자 목적으로 막 사람들이 사고 팔고 막 그런 사람들이 있었는데, 이게 결국 이런, 그러니까 이 자리에서 임대할 수 있는 권리에다가 양도가 가능하니까 프리미엄, 권리금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 권리금이 억대였어요. 그래서 그걸 갖다가 억대의 권리금을 주고서 그 임대를 하려고 받았는데, 막상 가서 봤더니 상권이 생기지 않으면서 막 이게 엄청 이제
관리비에서부터 임대료까지 그 다음에 들어간 비용에 대한 어떤 손실 이런 것까지 감내하니까 엄청나게 힘들어가지고 사람들이 너무 힘들어하셨죠. 그래서 힘들어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막 명함에다가 우리 가게 임대 좀 놔주세요. 어떻게 뭐 매매 좀 해주세요 하는 것들을 이 명함을 파가지고 이 부동산에 주고 다니고 그러셨어요. 와가지고 하소연 하시고 되게 힘들었거든요. 이제 그것도 있지만 뭐 결국 똑같죠. 이런 지금 신규 분양 상가들 같은 경우도 상가 분양을 해서 입주를 했는데 한 달 임대 안 나가는 게 6개월, 1년, 2년, 3년 계속 이렇게 비게 되면 결국 참 이 상권이 만들어지지 않기 시작하면서 정말 힘들어지죠. 이 기대 수익이 나오지 않으면 이 상가 분양받은 사람들 관리비면 그냥 말 그대로 대출 이자만 나가는 게 아니라 관리비가 이 비용이 나가야 되는 거니까 녹아내린다는 표현이 딱 저는 맞는 것 같아요. 엄청나게 고통받고 내가 분양받았던 가격에서 임대가 안 나가면 특히 요즘 같은 저금리 시절에는 임대 가격이 낮아지게 되면 담보물의 담보가치 평가도 그만큼 낮아질 수밖에 없거든요. 임대료 300만 원 나올 걸 생각하고 뭐 7억 8억에 분양받았는데 임대료가 150만 원 나와버리면 실제 담보가치는 3억 5천 4억 이렇게 낮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하락폭에 대한 그것도 참 심리적으로 받아들이기가 힘들고, 근데 보통 이제 대출 받아서 매수하시게 되면 그 대출금은 여전히 남아있게 되니까 소위 말하는 담보가치는 떨어지고 대출은 그만큼 남아있으면 깡통이 되는 거죠. 굉장히 고통스러운 결과가 나오기도 하거든요. 근데 그 이유가 상업시설이 너무 많다라고 정부가 일정 부분 생각하는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제 어떤 그런 지금 이런 기사가 굉장히 많이 나왔잖아요. 마곡지구에서도 상가가 안 된다, 뭐 세종시에서도 상가가 안 된다, 이런 신규 택지지구에 상가가 자리 잡는데 되게 어렵다 이런 기사들이 많이 나오고 보도가 되다 보니까 이제 그거에 대해서 정부가 이런 식으로 대책을 세우는 것 같습니다. 기사 내용 보면 이래요. 정부가 신도시 등 공공주택지구의 상가 공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상업시설 공급을 줄이는 방안을 추진하고, 그래서 국회 국토교통부 한국토지주택공사에 따르면 공급 과잉 개선 방안을 함께 검토 중이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일단 상가 비율 공실들이 되게 많기 때문에 지금 이제 앞으로 조성하는 택지 안에서 상업시설 비율 자체를 좀 계속 줄이겠다고 합니다. 근데 이거는 좀 고려가 돼야 되는 부분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뭐 상가 관련해서는 여러 형태로 지금 계속 얘기가 나오고 있지만 어떤 부분이 있냐면 요새 이제 소비 행태도 많이 바뀌잖아요. 과거와 같이 1층 상가의 가치가 되게 중요치 않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똑똑해져가지고 1층 매장 가서 제품 구경하고 그거 어떤 제품인지 확인하고 들어와서, 또는 그냥 그 자리에 스마트폰에서 보면, 인터넷으로 검색해 보면 가격 얼마인지 나오잖아요, 그 제품이. 그러니까 가격 보고 여기 인터넷보다 너무 비싸네 싶으면 나와가지고, 요새는 사실 구매 패턴 자체가, 저도 이제 네이버 페이 같은 거 사용하는데 진짜 손가락으로 클릭 까닥까닥 몇 번만 하면 딱 배송까지 끝나버리니까 이런 구매 행태가 바뀌면서 1층 상가의 가치가 옛날 같을 수가 없거든요. 예를 들어 먹고 소비하는 이런 음식하는 이런 식당가라든가 그런 데들 같은 경우는 뭐 필수적으로 소비해야 되는 데가 있겠지만, 사실 그런 상가들도 요새 이제 최저임금 문제라든가 이런 문제 때문에 만만치 않은 상황이긴 한데, 특히 판매 시설 이런 데들 같은 경우는 많은 부분 이 소비 행태가 변하면서 판매시설로 사용되는 1층 상가들 같은 경우는 앞으로도 계속 이런 구조조정이 생길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이 1층 상가를 이렇게 많이 과거와 같은 개념으로 많이 이 상가 면적을 준비한다는 거는 조금 시대착오적인 발상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들어요. 그래서 어떻게 그러면 상가시설로 공급할 때들을 뭐 전용해서 활용할 것인가, 또 이 상업시설을 결국 판매해서 발생할 수 있을 만한 이윤을 기반으로 해서 택지 공급하고 하는 그런 부분들도 있었을 텐데, 이제 그러면 이 택지 조성하는 비용들을 어떻게 녹여서 택지 가격에 분배할 것인가에 대한 연구까지도 같이 해야겠죠. 상업시설 공급이 축소가 된다고 하면. 아무튼 뭐 지금 이렇게 큰 변화가 있는 과정에서 택지지구 조성에 있어서도 상업시설 공급을 축소하겠다는 얘기는 바람직한 방향에서의 검토가 아닐까,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박수! 좋아요와 구독하기는 사랑입니다.
다음 기사입니다. 사고 파는 사람이 동상이몽이다. 서울 집값 상승률 거래량 모두 뚝. 부동산 시장에 대한 기사인데요. 전체적으로 좀 분위기는 조정장세라기보다 아무튼 관심은 조금 많이 줄어든 것 같아요. 제가 이 부동산 중개업소 사장님들하고 같이 들어가 있는 카톡방이 하나 있습니다. 이제 이 동네 분위기 어때요, 저때요 이런 얘기들 서로 나누면서 흐름들 좀 체크하고 이제 그런 공간인데요. 압구정, 대치, 개포, 여의도, 용산, 송파. 송파에서는 거여마천 뉴타운이에요. 이쪽 사장님들 분위기 얘기들 나눠봤는데 전체적으로 공통적으로 매수세는 좀 한풀 꺾인 느낌이고 임대 매물도 지역에 따라서는 조금 쌓이는 느낌이다. 물건들이 접수되기는 하는데 빠지지는 잘 않으면서 약간 정체되는 모습을 보인다. 그런 의견들이 있었습니다. 이게 지난 주말 얘기거든요. 기사에서도 보면 일단 매수 심리가 꺾였다. 더 기다려보자라고 하는 매수 심리가 꺾인 부분은 일정 부분 존재하고 그 다음 매도자들이 그렇다고 해서 매도 호가를 내리느냐 그건 아니기 때문에 지금 거래된 가격이 있으니까 나는 좀 더 받아봐야겠다라고 하는 그러니까 동상이몽이라고 하는 게 매수자는 좀 더 지켜보자라는 쪽이고 매도자는 무슨 소리야 지금 난 더 받아야 될 거야 이렇게 되다 보니까 서로 간극이 크다 보니까 매도가 매수 어떤 희망가의 갭이 크다 보니까 거래 절벽이 나타나고 있다. 그런 얘기고요. 기사 내용을 읽어보면 매도 호가도 매수 심리가 꺾이면서 매도자들 역시 호가를 낮추기 시작했다라고도 합니다. 그러니까 호가 낮춘 매물들이 나오는 지역도 있나 봐요. 잠실주공 5단지의 호가도 빠졌고 엘스도 좀 호가가 떨어졌고 5구제부터 그 다음에 강북도 매도 호가가 조금 낮춰졌다. 맨날 얘기 나오는 아현동 마레프도 그렇다고 하고요. 그러나 호가는 떨어졌지만 거래됐던 실거래가보다는 여전히 높은 상황이기 때문에 호가 하락폭이 매수 대기자들이 원한 수준이 아니다 보니까 문의는 해도 실제 계약으로 이어지지는 않는 상황이고 매수자와 매도자 모두 버티기에 들어가면서 거래 자체가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근데 여전히 좀 쫓아가는 지역들도 일부 있는 것 같긴 합니다. 지금 큰 틀에서 분위기는 아무튼 이렇다. 약간 아직까지 매도호가 매수 희망가에서 갭은 있다. 그 정도로 정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좋아요와 구독하기는 사랑입니다. 자, 오늘 준비한 마지막 기사입니다. 이게 사실 지난주에 읽으려고 했던 기사인데 밀려서 이제 읽네요. 전셋값 명목의 편법 증여가 5년간 356건이고 805억의 증여세를 탈루했다라는 얘기인데요. 자, 기사를 한번 좀 볼게요. 자녀에게 전세금 명목으로 수억 원을 편법 증여했다가 적발된 사례가 최근 5년간 350건을 넘어선 것으로 드러났다. 이렇게 해서 불법 세금 탈루한 금액이 805억 원에 달하고 이 금액은 과세당국에 적발돼 전액 추징됐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자녀들이 결혼하는데 전세금을 부모님이 자녀들한테 밀어주는데 이게 직계 존비속 그러니까 부모님이 직계 비속인 자녀에게 증여할 때 증여공제가 나이별로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돈을 줄 수 있는 금액이 제한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미성년자들 같은 경우는 10년 동안 2천만 원까지는 그냥 증여세 없이 줄 수 있고 20세 이상이 되면 성인 같은 경우는 10년간 5천만 원인가까지 아마 줄 수 있을 거예요. 근데 만약에 전세금이 5억 원이다. 그러면 5천만 원까지는 공제가 된다고 하더라도 더 준 4억 5천만 원은 에 대해서는 증여 과표를 잡아서 증여세를 내야 되는 건데 안 낸다는 거죠. 이게 주택 매매를 하거나 매수를 할 때 돈을 지원해주면 이제 그런 부분에서는 거래 신고가 되고 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잡아낼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상대적으로 전세금 같은 경우는 어떻게 전세금을 주는지 이런 부분들을 드러나는 게 제한되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이런 식으로 어떤 자금을 지원해주는 부분은 드러나지 않아 왔었다. 라고 생각했는데 물론 이제 그 중에서도 안 걸린 경우도 있지만 적발된 사례가 최근 5년간 350건을 넘어서서 이게 이제 일종의 전세금 편법 증여? 그런 것 같아요. 자, 지난해 고액전세금을 이용한 편법 증여 적발은 101건으로 국세청이 2013년 전세금 변칙 증여 조사를 실시한 이래 최대 규모로 불어났다라고 하고 전세금들 이렇게 주면서 꾸준히 아마 이런 식으로 보통 보면 얘기 들어보면 그런 것 같아요. 저도 얘기 들어보면
부모님들이 전세금들을 지원해주면서 어떤 나중에 그렇게 전세에 몇 년 살다가 만들어진 이 자금이 나중에 주택 구입하는 자금으로 전용되면서 보통 사용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죠. 그 부분에 대해서 일단 잡고 있다는 얘기고요. 이게 이제 부동산 시장, 매수 시장으로 들어오는 어떤 주 자금줄 중에 하나라고도 할 수 있는데, 아무튼 그렇습니다. 예, 잡고 있다. 앞으로 이 부분을 더 타이트하게 막 잡기 시작하면 부동산 매매 시장으로 들어오는데 일종의 허들이 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좋아요와 구독하기는 사랑입니다. 자, 뭐 이거 말고도 오늘 좀 뉴스를 더 읽으려고 그랬는데 그냥 간단하게 꼭지만 얘기할게요. 그러니까 지금 사실 이제 3기 신도시라는 얘기가 나오고 나서 3기 신도시가 아니라 3기 신도시라는 표현은 쓰면 안 된다. 신도시가 아니다. 라고 이제 국토부에서 해명 자료를 내는 경우도 있었고, 지금 이제 앞으로 2022년 이후에 정부가 신규 택지들을 만들겠다라고 하는 내용에서 이제 언급되었던, 아직 구체적으로 공개들이 많이 안 됐다 보니까 이제 여러 지자체들이 갑자기 이제 성명을 내놓기 시작했어요. 우리 지역에 신도시 더 짓는 건 안 돼요. 왜냐하면 우리 동네 집값이 떨어질 것 같아요. 기존에 지어져 있는 집값이 떨어질 것 같아요. 또는 토지주들이 헐값에 그렇게 보상받는 것 원치 않으니까 우리 동네 수용할 생각하지 말아요. 이런 이제 불만들도 되게 많이 생기고, 한편으로는 소외된 2기 신도시들의 불만 목소리도 되게 크죠. 우리 동네에 원래 3기 신도시는 지금 1기 신도시랑 기존 서울 안에 사이에 짓는다 그랬으니까 입지 자체가 사실은 물리적인 거리 자체가 서울 주요 지역들로부터 더 가까운 지역에다가 이런 공공주택 지구들을 조성하겠다는 얘기인데, 결국 그러면 우리보다 좀 더 좋은 입지에 이렇게 새 아파트들을 때려박게 되면 우리는 죽으란 소리냐. 기존 이제 주택 보유하고 있는 그 지역 주민들 입장에서도 굉장히 불만스러운 목소리가 나오는 게 어떻게 보면 당연한 후순인 것 같고요. 그리고 기존에 이렇게 2기 신도시가 2000년대의 중반, 초중반에 급등한 부동산 가격을 잡기 위해서 2기 신도시를 계획해서 지었지만, 뭐 동탄 2 신도시 같은 경우는 광역교통시설도 들어가고 이렇게 혜택을 보는 부분이 있지만, 이런 교통시설 개선이 안 되면서 소외되어 있는 이런 2기 신도시들은 버려둘 거냐. 오히려 이런 지역에 광역교통망들, 소위 말하는 GTX라든가 이런 부분을 갖다 넣어주면서 개선해서 이들 지역에 어떤 주거 여건, 주거 교통 여건을 개선해서 서울의 접근성을 살리는 게 오히려 더 서울의 어떤 배후 주거 지역으로서 주택 공급 문제를 해결하는데 그 맞는 모범 답안이 아니겠느냐, 이런 주장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와 관련된 기사들을 좀 더 읽어보려고 했는데요. 대충 이 정도로 요약하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이제 또 10월도 시작됐고 월요일 시작했으니까 이번 주도 열심히 부동산 뉴스 읽어보고 부동산 얘기들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들어주셔서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내일 또 다른 부동산 뉴스와 이슈를 가지고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움되셨다면 좋아요하고 구독하기. 요새는 또 알림도 눌러달라고 하네요. 여기 위쪽에 있는 알림 눌러가지고 부동산 TV 컨텐츠 올라오면 바로바로 보실 수 있게끔 알림도 체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내일 뵐게요. 감사합니다. 부동산이었습니다.